저 차 왜 저렇게 빨리 가지? 백구야, 어디 가니? 어머나, 저게 뭔 일이야?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젠장,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세요, 파출소죠? 지금 해안도로에서 개 2마리를 차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온했던 남해 바닷마을 아침, 하얀 진돗개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은색 차량이 미친 듯 질주하며 나타나는데 차 뒤에 끌려오는 것은 바로 이웃집 누렁이 2마리. 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남해군 금포리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바다 내음으로 시작됩니다. 장맛비가 막 거친 후에 습한 공기 속에 미역과 다시마 말리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들어오죠. 79세 한옥분 할머니는 이런 아침이면 어김없이 마당 장독대부터 살펴봅니다.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까지 하나씩 뚜껑을 열어보며 장맛비 때문에 상하지 않았나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어머, 다행이네. 물 하나도 안 들어갔구나. 옥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이 마당 모퉁이에서 하얀 진돗개 백구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올해로 8살이 된 백구는 옥분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아온 지 벌써 6년째였어요. 처음에는 떠돌이 개였지만 어느 겨울밤 대문 앞에서 떨고 있던 모습을 본 옥분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집으로 들인 거죠.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옥분의 치마 자락을 따라다닙니다. 이 시간이면 둘이서 방파제까지 산책을 나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옥분은 낡은 고무신을 신고 백구는 목줄도 없이 자유롭게 옥분을 따라 걸어요. 이 동네에서 백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얌전하고 영리한 개라서 목줄이 필요 없었답니다. 마을 골목을 걸어 나가다 보면 이웃집 정만이 댁이 보입니다. 올해 62세인 만이는 옥분보다 17살 어리지만 이 동네에서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예요. 만인의 집 마당에는 누렁이 2마리가 살고 있어요. 형제간인 누리와 노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들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끼는 착한 개들이죠. 마니야, 일찍 나왔네. 언니도 이른걸요. 백구랑 또 산책 나가시는구나. 마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인사를 건넵니다. 누리와 노을도 백구를 보자 꼬리를 흔들어요. 3마리는 서로 친한 사이라서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거든요. 옥분과 백구는 시장 골목을 지나 해안도로로 향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골목은 한산하지만 업한장 쪽에서는 벌써 어민들이 새벽에 잡아온 생선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고등어, 정갱이, 갈치가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아줌매들은 큰 소리로 값을 부르며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야, 고등어 크기 좀 봐. 살이 얼마나 쪘는지. 갈치도 은빛이 번들번들하니 싱싱해 보이네. 옥분은 지나가며 생선들을 구경하고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바다 내음을 맞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옥분에게는 소중한 하루하루였어요. 방파제에 도착하자 매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여름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 같았죠. 바다는 잔잔하고 멀리 어선 몇 척이 점처럼 보입니다. 옥분은 방파제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바다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파제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갈매기들을 쫓아다니던 백구가 오늘은 동쪽 해안도로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어요. 그러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니, 백구야? 옥분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어보지만 백구는 여전히 해안도로 쪽을 주시하며 불안해합니다. 개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옥분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시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고 매미 소리마저 어딘지 불길하게 들려요. 백구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몸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옥분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보니 개들의 직감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백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날 징조였을 거예요.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해안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옥부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여전히 백구는 불안해하며 동쪽 해안도로 쪽을 자꾸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급한 소리였죠. 은색 소형 세단 한 대가 해안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어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며 위험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 왜 저렇게 빨리 가지? 옥분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리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몸을 바짝 긴장시켰어요. 그리고는 해안도로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니? 옥분이 급하게 백구를 부르며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색 세단의 뒤 범퍼 하단에 달린 견인고리에 나일론 로프가 묶여 있었고 그 끝에 누리와 노을 두 마리가 짧은 줄로 한데 묶인 채 질질 끌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저게 뭔 일이야? 옥분의 비명과 함께 길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리와 노을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차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땅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어요. 두 마리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백구가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구조대원처럼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최두철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얼굴에 초조함과 다급함이 가득해 보였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는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젠장, 왜 이렇게 시끄러워? 두철은 뒤에서 들려오는 개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짜증을 냈지만 차를 세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빨리 가려고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사실 두철에게는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는 전직 레카 기사로 일하다가 최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에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치고 겁에 질려 도주한 후 차량에 손상된 부분을 숨기려고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유기견이 달려들어서 긁혔다고 하면 될 거야. 두철의 머릿속에는 보험 사기를 위한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개들을 조금 끌고 다니면서 차량의 털과 피 흔적을 만든 다음 유기견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물고 긁어서 차가 손상되었다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할 작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두철의 계산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고 곧 신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파출소죠? 지금 해안도로에서 개 두 마리를 차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급히 나와주세요. 정말 끔찍해요. 옥분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참혹한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한편 백구는 전력으로 달려서 차량에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리고는 차의 측면을 따라 뛰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누리와 노을은 이미 탈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두 마리는 서로의 몸을 기대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발가락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털은 여기저기 뜯겨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개들의 울음소리가 여름 오후의 정적을 깨뜨리며 해안도로에 울려 퍼졌어요. 평화롭던 남해 바닷마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참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료 개들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추격과 목격 시장 골목, 소금벌, 방파제. 은색 세단은 해안도로를 벗어나 업한장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 차량은 생선 파는 아지매들과 손님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양쪽으로 비켜서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야, 미친놈아.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개들 좀 봐라.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골목 상인들의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두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업한장 한복판을 지날 때였어요.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인 고등어와 갈치들이 차량의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더욱 격노했어요. 내 생선들 다 망쳤잖아. 어디로 도망가려고. 누구야, 저 미친 사람. 번호판 좀 봐도. 하지만 번호판은 이미 프레임 하나가 흔들거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백구가 여전히 차량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차의 측면을 스치듯 지나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구가 차량의 뒤쪽 번호판 프레임 부분에 이빨을 걸었어요. 백구의 턱 근육은 강했고 의지는 더욱 확고했습니다. 끼득 끼득. 백구는 번호판 프레임을 물고 좌우로 흔들어댔습니다. 프레임을 고정하고 있던 한쪽 나사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나사는 더욱 헐거워졌고 결국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두철이 백미러를 통해 확인하려고 했지만 백구는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레임이 흔들거리는 것을 확인한 백구는 더욱 집요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를 즈음 드디어 번호판 프레임이 챙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중요한 증거 하나가 길바닥에 굴러다니게 되었습니다. 형, 저거 봐. 걔가 번호판을 떨어뜨렸어. 마침 그 순간을 목격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학교 드론 동아리 소속이었는데 오늘따라 드론을 가지고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름방학 기간이라 친구들과 함께 항공 촬영 연습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다 촬영해야겠어. 도윤은 재빨리 드론을 더 높이 띄워 상공에서 추격전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의 4K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어요. 차량과 백구, 그리고 끌려가는 누리와 노을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야, 도윤아. 이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저 개들 정말 위험해 보여. 빨리 어른들한테 알려야겠어. 도윤의 친구들도 드론 화면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 명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다른 한 명은 직접 마을회관으로 달려가 어른들에게 알렸습니다. 누리와 노을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두 마리는 이미 혀를 길게 내밀고 헥헥거리며 탈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서로의 몸을 기대며 간신히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계속 쓸리면서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발가락 끝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털도 여기저기 뜯겨져 나갔습니다. 젠장, 언제까지 따라오는 거야? 두철은 백미러로 계속 따라오는 백구를 보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조금 끌고 다니면서 털과 피 흔적만 만들려던 계획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골목 전체가 소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손님들,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모두 이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철은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빨리 적당한 곳에서 로프를 끊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차량을 쫓아가며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차량은 소금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넓은 염전지대를 가로지르는 길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두철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염전에서 일하던 아저씨들도 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야? 개들을 차로 끌고 가네. 어휴,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빨리 신고해야겠어. 염전 일꾼들은 소금 긁는 작업을 멈추고 모두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중 한 명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염전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이 끔찍한 장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112죠? 지금 소금벌 쪽에서 개 2마리를 차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끔찍해요. 이제 온 마을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가 계속 이어졌고 파출소와 소방서에서도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파제 초입에 도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친 자갈길에서 로프가 계류 말뚝에 잠깐 걸리면서 장력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차량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렸고 누리와 노을에게 잠깐의 여유가 생겼어요. 백구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로프 쪽으로 달려가서 매듭 부분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이빨은 날카로웠고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로프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이놈이 정말... 두철은 백구의 행동을 보고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백구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로프를 물어뜯으며 누리와 노을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모두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어요. 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생명을 건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강렬해져 있었습니다. 최두철의 삶은 10년 전만 해도 그럭저럭 평범했습니다. 두철 카센터라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정비소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고장 났을 때 들르기 좋은 위치였어요. 두철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웬만한 고장은 다 고칠 수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입소문도 좋았어요. 두철이 형,
우리 차 또 고장 났어. 좀 봐줄 수 있어? 그럼 가져와. 금방 고쳐줄게. 그때만 해도 두철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기술도 있었고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그리고 중학생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차를 수리하러 오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웬만한 고장은 그냥 참고 다녔고 새 차 구입도 미루게 되었어요. 게다가 대형 정비업체들이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작은 정비소들은 경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철의 정비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임대료와 각종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도 한 명 있었는데 결국 내보내야 했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니야? 두철은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자재비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카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고 각종 공과금도 연체되었어요.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빠, 학원비 언제 줄 거야?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라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일 더 열심히 해서 벌어올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2년 전 정비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정비소를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장비들을 헐값에 넘기고 임대료 밀린 것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비소를 정리한 후 두철은 이런저런 단기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공사장 일용직,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50을 넘다 보니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 어려웠고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저씨, 이 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체력적으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두철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가족들 앞에서도 점점 기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레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비소 운영 경험이 있다 보니 차량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견인차 운전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레카 업계도 경쟁이 심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 날은 바쁘지만 조용한 날은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대출,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두철은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철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학비 걱정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중학생 딸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아빠, 나 대학 안 가도 돼. 그냥 취업할게. 아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철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카 호출을 받고 일을 마친 두철은
피곤해 지쳐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졸음이 쏟아지는 걸 참으려고 애썼지만 한순간 정신이 흐려졌어요. 아! 갑자기 앞에 자전거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온 어민이었어요. 두철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량 앞부분이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길가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두철은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만약 사람이 죽었다면?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도 처벌받을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거액의 치료비나 합의금을 물어줄 능력도 없었어요. 안 돼. 이러면 완전히 끝장이야. 두철은 겁에 질려 그냥 도주해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어요. 감옥에 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철은 차량을 확인해 보니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범퍼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미러 파편 몇 개는 사고 현장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두철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돌아다녔어요. 정비소에 가서 고치자니 돈도 없었고 혹시 정비소에서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기견들이 달려들어서 긁혔다고 하면 어떨까? 보험 사기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개들을 조금 끌고 다니면서 차량의 털과 피 흔적을 만든 다음 유기견 때문에 차가 손상되었다고 신고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끌면 돼. 금방 풀어주면 되잖아. 두철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마침 정만인의 마당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누리와 노우를 발견한 두철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짧은 줄로 두 마리를 각각 묶은 다음 다시 한 줄로 합쳐서 범퍼 견인고리에 걸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두철의 왜곡된 계산은 현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만 끌고 곧 풀어주겠다던 계획은 사람들의 목격과 신고로 인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는 더 큰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철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정비소를 운영할 때는 길고양이들에게 밥도 주고 돌봐줬거든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끈 거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뿐이. 해안 다리 초입에 다다를 즈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철이 속도를 내어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로프가 다리 난간의 모서리에 끼익하고 걸리면서 차량이 휘청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저항으로 인해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다리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는데 난간의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로프가 걸리기 쉬운 구조였어요. 게다가 바닷바람이 강해서 차량의 균형을 잡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뭐야 이게? 두철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우려고 했어요. 다리 위에서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백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로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추격해온 것도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백구는 누리와 노우를 묶고 있는 매듭 목줄 사이의 결절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이빨은 정확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계속해서 물어뜯었고 로프의 섬유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온 힘을 다해 좌우로 흔들면서 로프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익기익. 로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첫 번째 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은 누리가 쓰러지듯 옆으로 굴러나왔어요. 누리야.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만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다른 주민들도 함께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정만이는 무릎을 꿇고 누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괜찮니, 누리야? 언니가 여기 있어. 누리의 몸은 온통 먼지와 상처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노을은 여전히 차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남았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노을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저항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바로 그때 옥분과 다른 주민들이 달려와서 비상삼각대를 흔들며 차를 막으려고 했어요. 시장에서 일하던 아저씨들도 괭이와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온 마을이 노을을 구하기 위해 나선 거였어요. 차 세워. 걔 좀 놔줘. 이 나쁜 놈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장 차에서 내려와. 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다리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 위의 울림 때문에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두철은 당황한 채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방에서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비상삼각대를 든 사람들이 막고 있고 뒤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두철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구가 다시 한번 로프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노을을 묶고 있는 두 번째 결절 부분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노을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혀를 길게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자신을 구하려고 애쓰는 걸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내어 로프의 장력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저리 가. 두철이 백구를 밀쳐내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여러 명의 어른들이 두철을 붙잡고 백구가 로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건드리지 마. 걔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저게 덕분에 살릴 수 있는 거야. 주민들은 두철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이제 백구는 방해받지 않고 노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온 힘을 다해 로프를 물어뜯었습니다. 이빨이 아플 정도로 세게 물고 좌우로 흔들어댔어요. 로프의 섬유가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두 번째 줄도 툭 하고 끊어졌어요. 됐다. 주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노을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노을은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 살아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정만이가 울면서 노을을 끌어안았습니다. 노을아, 괜찮니? 언니가 여기 있어. 노을은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어 보였어요. 정만이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두철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에는 증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떨어진 번호판 프레임, 끊어진 로프 조각들, 바닥에 새겨진 끌린 자국들까지 모든 게 그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두철이 변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백구는 누리와 노을 곁으로 가서 두 마리를 하자주며 위로했습니다. 세 마리가 서로를 확인하는 모습이 애틋해 보였어요. 백구 덕분에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드론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두철이 발견했어요. 도윤이 조종하는 드론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증거가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 끔찍한 사건이 마무리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벌어진 이 추격전은 주민들의 협력과 백구의 용기로 인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주민들은 두철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누리와 노을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두 마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상처 치료는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동물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응급처치라도 해야지. 주민들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개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경찰차와 구급차가 다리 위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급하게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저마다 목격한 바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워낙 흥분한 상태라 말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김정수 경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백구가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백구는 킁킁대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방파제 및 소나무 덤불 쪽으로 달려갔어요. 백구야, 어디 가니? 옥분이 백구를 부르며 따라갔는데 백구는 덤불 속에서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크레기간 은색 사이드미러 캡이었어요. 햇빛에 반사되는 은색 표면이 두철의 차량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뭐지? 경찰관이 백구에게서 미러 캡을 받아들고 두철의 차량과 비교해 보니 완벽하게 맞았어요. 색깔뿐만 아니라 크기와 모양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거 당신 차 거 맞죠? 김 경사가 두철에게 물어보자 두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해안가 수로 배수문 앞에서 격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고 앞발로 땅을 긁으며 무언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또 뭔가 찾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해 보니 수로 옆 풀숲에 뒤집힌 자전거와 흩어진 바구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도 선명했어요. 이거 새벽에 실종신고 들어온 박일남 씨 자전거 아닌가요? 젊은 경찰관이 무전으로 확인해 보니 맞았습니다. 새벽 5시경 가족이 신고한 실종자의 자전거였어요. 경찰들은 즉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위판장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박일남을 발견했어요. 60대 어민인 일남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기절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일남이 의식을 회복하자 경찰이 급하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맞다. 자전거 타고 새벽 운동 나갔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남의 증언이 나오자 두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색깔이나 모양 기억나세요? 은색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비록 정확한 차량 식별은 못했지만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한편 도윤이 조종하던 드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추격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백구가 번호판 프레임을 떨어뜨리는 장면과 로프를 끊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경찰은 도윤의 드론 영상을 확보하고 추가로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도 수집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사건의 전모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물리적 증거들도 충분했어요. 떨어진 번호판 프레임, 끊어진 로프 조각들, 바닥에 새겨진 끌린 자국들까지 모든 게 두철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프의 결절 구조를 분석해 보니 누리와 노을을 각각 짧은 줄로 묶은 다음 다시 한 줄로 합쳐서 차량에 연결했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로프 매듭을 보세요. 전문적으로 묶었어요. 개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수사관이 로프를 분석하며 설명했어요. 두철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구가 찾아낸 사이드미러, 캡의 파편과 두철 차량의 손상 부위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과학수사대에서 분석해보니 페인트 성분까지 같았습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파편은 분명히 피의자 차량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제 두철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도 추가로 확보되었어요. 마을 입구와 해안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두철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시간대의 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새벽 5시 3분 피의자 차량이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모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명확해졌어요. 두철의 뺑소니, 사고와 그것을 은폐하려던 보험 사기 시도, 그리고 동물학대까지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백구는 정말로 사건 해결의 핵심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누리와 노을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증거들까지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영웅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백구의 후각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이드미러 캡은 덤불 속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개들의 후각이 사람보다 몇만 배 뛰어나다고 하더니 정말 대단하네요. 경찰관들도 백구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사실 경찰견들도 이런 식으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백구는 훈련받지 않은 일반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낸 거였습니다. 파출소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최두철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김정수 경사가 사건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철은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유기견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로프가 걸린 줄 몰랐다고 둘러댔어요. 자신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개들이 차에 달려들어서 깜짝 놀라서 그만. 로프가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경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드론 항공 영상에는 두철이 직접 개들을 묶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김 경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두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정만인의 마당에서 누리와 노을을 끌어내어 로프로 묶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시겠어요?
두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영상 속의 자신의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옥분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옥분은 두철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그래도 생명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옥분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목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두철이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은 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어떻게 우리 누리, 노을이들을 묶어서 끌고 갔는지. 이어서 정만이도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누리와 노을의 치료를 마치고 온 참이었어요. 개들 상태는 어떤가요? 김 경사가 물어보자 정만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하지만 발가락 상처가 심해서 한동안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정만이는 두철을 바라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두철은 고개를 들어 정만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김 경사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일남 씨 뺑소니, 사건과 개들을 이용한 보험 사기 시도, 그리고 동물학대까지 모든 걸 인정하시는 거죠? 두철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제서야 두철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비소 폐업 후의 어려운 생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새벽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차 손상을 숨기려고 개들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두철의 고백을 들으면서 조사실 안의 분위기가 복잡해졌어요. 그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김 경사가 엄하게 말했지만 두철의 절망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백구가 파출소 앞마당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분이 백구를 데리고 왔던 거였습니다. 백구는 두철이 있는 조사실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다가 이내 눈을 돌렸어요. 마치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백구도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옥분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정말로 영리한 개였습니다.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철은 백구의 모습을 보며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 경사는 두철의 고백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했어요. 특가법상 도주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시도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두철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단순히 보험금을 타려던 계획이 이렇게 큰 범죄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두철의 한숨은 핑계를 잃은 인간의 빈 껍데기 같았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정만이는 마지막으로 두철에게 말했어요. 우리 누리, 노을이들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도 있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두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두철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영웅이었어요. 단순히 개들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박일남 씨의 가족들은 백구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만약 백구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뺑소니 사고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거든요. 백구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남해 바닷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낮에 마을회관 앞에는 여름 생명 지킴이 캠페인이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야간 반사조끼, 자전거 라이트, 반려견용 탄력 리드줄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들, 이제 새벽이나 저녁에 운동 나가실 때는 꼭 이 반사조끼 입으세요. 젊은 공무원이 어르신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박일남 씨의 사고 이후 마을에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편 백구는 목에 마을 명예구조견이라고 적힌 파란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마을회에서 특별히 제작한 거였습니다. 백구는 리본이 약간 거추장스러운지 자꾸 목을 긁적였지만 옥분이 쓰다듬어 주자 얌전히 있었어요. 백구야, 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옥분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분 좋은 듯 했습니다. 정만이는 누리와 노우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두 마리는 한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발가락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꼬리를 힘차게 흔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누리야, 노우라, 이제 괜찮니?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서 두 마리를 쓰다듬었어요. 누리와 노을은 처음에는 조금 움츠러들었지만 곧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들이 워낙 순해서. 정만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수의사는 개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시청 공무원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나섰어요. 주민 여러분, 안전 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청에서는 여러 안전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안도로에 설치될 과속 단속 카메라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안도로 3개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커브 구간에는 주의 표지판과 반사경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런 시설들이 있었다면 박일남 씨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 동물보호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포함해서요. 이 부분에서는 정만이가 특히 기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구, 누리,
노을 세 마리는 함께 어울리며 놀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의 일이 오히려 이들을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누리와 노을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고 누리와 노을도 백구를 따르며 다녔어요. 저 세 마리 보니까 진짜 형제 같아.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도윤이도 드론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날 촬영한 영상 덕분에 도윤은 마을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도윤아, 그때 영상 정말 잘 찍었더라. 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찍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 몰랐어요.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취미가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백구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장이 백구를 가리키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백구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분위기가 좋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옥분과 백구 그리고 정만이와 누리, 노을은 함께 방파제로 산책을 나갔어요. 백구야, 오늘도 산책 가자. 옥분이 백구의 목줄을 매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목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백구는 이미 옥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방파제에 도착하자 여름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매미 소리도 예전보다 조금 잔잔해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끝까지 붙잡아줘야 산다. 그치? 옥분이 백구에게 말하자 백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걔가 사람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모든 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마을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백구야, 고마워. 누리야, 노을아도 고생했어. 아이들이 세 마리를 번갈아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개들도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 한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이번 사건을 통해 아이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서 방파제 위에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백구, 누리, 노을의 그림자와 옥분, 정만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자. 옥분이 말하자 모두들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정만이가 옥분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백구가 없었으면 우리 애들. 뭔 소리야? 우리가 한 가족이지. 옥분의 대답에 정만이가 웃었어요. 정말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에 돌아간 후에도 세 마리 개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대문 앞에 앉아서 정만인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리와 노을도 마당에서 백구가 있는 쪽을 향해 가끔 지저댔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어. 옥분이 백구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구도 옥분을 따라 들어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남해 바닷마을의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특별했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서로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요. 백구, 누리, 노을 세 마리의 우정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교훈이 될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여름이 와도 이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옥분 할머니와 백구의 일상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실버인생극장